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그 뒤로 서 있는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망신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비상구 계단으로 끌려가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이런 존재였구나.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찰싹 며느리의 날카로운 손이 제 뺨을 때리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는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누구인지.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천장에 낡은 나무 무늬가 보이고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정신이 들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처진 눈꺼풀, 거칠어진 피부, 70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마당으로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고 호미를 들고 무릎을 꿇으니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50 넘어서부터 시작된 이 통증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을 뽑고 배추를 다듬고 상추를 따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파고들고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덕 씨, 벌써 나왔어? 옆밭에서 일하는 김시댁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 밭 일하고 손주들 간식 챙기고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저를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덕 씨, 아들 결혼한다며? 축하해. 김시댁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엄마가 몰라? 서울에서 호텔 잡아서 크게 한다던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요? 왜 저는 모르는 걸까요? 아, 그게 맞아요. 잠깐 깜빡했네요. 하. 어떻게든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을까? 핸드폰을 꺼내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걸었지만 매번 똑같았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혹시 문자라도 보냈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재훈이한테 무슨 일 있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렸고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연결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이 핸드폰 아닌가요? 저 재훈이 엄마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재훈 씨가 지금 바빠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들 핸드폰을 받고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수진 씨 맞죠? 반가워요. 저도 인사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재훈이가 결혼 이야기를 못 꺼낸 것 같던데 언제쯤 하는 거예요? 아, 그게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요? 난 들은 게 없는데. 그랜드 호텔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랜드 호텔이라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좀 서둘러서 하게 됐어요. 호텔은 저희 집안이 그쪽 분들이랑 아는 사이라서요. 근데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저희끼리 조촐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와도 괜찮다니. 결혼식에 엄마가 안 와도 괜찮다니. 아니에요, 가야죠. 꼭 갈게요. 아, 그러세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가 아들 결혼이라니.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낡은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까만색 바지, 남색 작업복, 몇 벌 안 되는 외출복.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내봤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이걸 입고 그랜드 호텔에 간다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도 될까요? 가서 또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실망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순간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고 열어보니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습, 공장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끊는 모습, 그리고 사진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산업 비서실장 김태준. 15년 전 제가 회사를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받았던 명함이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키겠다던 그 사람의 명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았고 무시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는 그냥 늙은 시골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도로 상자에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아버지, 제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재훈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5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지만 그때 이미 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한 뒤였습니다. 회사도 권력도 과거도 그냥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라고 믿고 살았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들 낳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냥 재훈이 엄마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저를 엄마로도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며느리의 말 뒤에는 아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내가 안 가면 정말 끝이야. 가서 축하해줘야지. 그게 엄마 노릇이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장에 나가서 옷이라도 한 벌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이 깨어나게 될지. 결혼식 당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장에서 산 검정색 정장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말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택시 타고 가라고. 남편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잘 다녀오겠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아들이 날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들에게 줄 축의금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밭일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담은 돈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랐고 2시간 넘게 걸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만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끔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랜드 호텔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발레 파킹 직원들이 차 문을 열어주고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서 있던 안내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결혼식이요. 신랑 어머니인데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안내한 곳은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직원 출입구라고 적힌 작은 문이었습니다. 여기로 가라고요? 네, 신랑 측 가족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가족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고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고 벽은 회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주방 쪽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주방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오늘 신랑 쪽 식대 좀 줄이래. 사돈 쪽이 돈 많으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된대. 진짜? 신랑 쪽은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 뭐 시골에서 온다던데. 신경 쓸 필요 없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이 멈췄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골에서 온다는 말은 저를 가리키는 걸까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안내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로비로 안내해 드릴게요.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들은 진주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든 채로.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하객 맞아? 글쎄, 신부 측 하객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선이 따가웠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며느리. 하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재훈 씨 어머니 맞으시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이요? 아, 죄송해요. 식장 위치가 바뀌어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다른 곳에서 대기하셔야 해요. 다른 곳이요? 네, 가족 대기실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일반 하객분들 계신 곳이라서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보였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몸이 끌려가듯 움직였고 로비를 가로질러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제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 오셔도 된다고. 불편하시면 안 와도 괜찮다고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와요?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게 불편해요. 우리 하객들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죄송하지만 너무 빈티가 나요. 옷도 그렇고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재훈이 엄마예요.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재훈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짐이죠. 알아요? 재훈이가 얼마나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그 순간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제발 망신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올라왔습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따갑고 뜨거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재훈이가 계단을 내려와 우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저를 봤습니다. 제 뺨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걸 봤을 겁니다. 재훈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를 감싸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러려고 결혼식 며칠 전까지 말도 안 해줬니? 나는 네 엄마야. 엄마가 아들 결혼식에는 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말 들으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아들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짐이라는 것,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숨겨야 할 과거라는 것. 아들과 며느리는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혼자 남겨두고 비상구 계단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섰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버려지는 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호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첫 통화를 한 그날 밤, 저는 이미 김태준에게 연락했었습니다. 사돈 집안을 조사해달라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뒤 받은 보고서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파산, 숨겨진 빚, 차명 계좌, 모든 것이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 절대 지우지 않은 번호, 다시는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번호, 비서실장 김태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누구인지. 비상구 계단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위층에서는 결혼식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메시지 전송 완료. 김태준 비서실장에게 보낸 그 짧은 문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깊이 상처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이 깊은 구멍처럼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따끔한 충격, 그 모욕감, 그리고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았던 순간, 그게 더 아팠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아들이 외면한 게 100배 1000배 더 아팠습니다. 재훈아, 넌 언제부터 엄마가 부끄러워졌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엄마가 짐이 됐니? 언제부터 나를 숨기고 싶어 했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30분 후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준은 제가 30살 때부터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25살의 신입사원이었던 그는 이제 45이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날 때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회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는 15년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걸 믿으면서 10년? 아니, 15년쯤 됐을까요? 재혼하고 난 뒤부터 저는 그 호칭을 버렸습니다. 회사도 직함도 권력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밭 일하고 손주들 간식 만들어주고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신탁에 맡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진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대주주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비워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비서실장은 1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아니, 제가 다시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0분 후 진행. 그러면 지금쯤 호텔 측에 연락이 갔을 겁니다.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옷을 털고 머리를 정리하고 거울도 없는 계단에서 최대한 모습을 가다듬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3층 계단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40년 전 제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냥 야무진 성격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만 있었습니다. 작은 섬유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직원 5명뿐인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서 원단을 정리하면서 거래처를 뛰어다니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5년 만에 직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공장을 3개로 확장했습니다. 15년 만에 서진산업은 국내 중견 섬유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서진산업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세운 호텔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인테리어를 감독하고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5성급 호텔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저는 그저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제가 세운 건물에서. 그리고 저를 직원 출입구로 들여보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식대를 줄이라고 말하는 그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닥이 누구 돈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자랑스럽게 결혼식 올리는 이 호텔이 누가 세운 건지.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대연회장 층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하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 명품 가방과 시계로 치장한 사람들. 그 중에 사돈 박철수가 보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하객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비서실장이 보내준 자료를 봤으니까요. 박철수의 회사는 10년 전에 망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지금은 차명 계좌와 대출로 거칠에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도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를 시집 보내면서 사돈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재훈이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안정적이고 뭔가 숨겨진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말 숨겨진 재산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사장님, 호텔 총지배인이 확인했습니다. 10분 후 조명 제어실 접속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행하세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연회장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안내 직원이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하객분들만 입장 가능한데요. 저는 하객이에요. 신랑 어머니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은 식이 시작돼서 입장이 어려우신데요. 괜찮아요. 뒤에서 조용히 볼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백 개의 꽃다발로 장식된 단상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단상에는 재훈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쪽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랑 이재훈 씨, 신부 박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상으로 사돈 박철수와 그 부인이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신랑 아버님, 어머님 계신가요? 재훈이가 마이크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뒤에 숨어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왔대. 신랑 집안이 좀 이상한가 봐. 재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돌려 하객들에게 애교 있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연회장이 어둠에 잠겼고 하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단상의 재훈이와 수진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곧 복구될 겁니다. 하지만 조명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연회장 정면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 거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산업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산업은 1985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섬유 기업입니다. 창립자 이순덕 회장은 4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왔으며 현재 계열사로 서진호텔, 서진물산, 서진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었습니다. 공장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끊는 모습,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호텔 개관식에서 웃고 있는 모습.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왜 갑자기 회사 홍보 영상이 나와?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호텔은 서진산업이 1995년에 설립한 호텔입니다. 이순덕 회장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으며 현재 서울 최고급 호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화면에 호텔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가들과 회의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호텔의 소유주는 서진산업 이순덕 회장입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고 제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회장 맨 뒤에서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 당황한 표정,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단상 위에 재훈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수진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박철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 이재훈의 어머니 이순덕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꺼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인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무시하던 눈빛이 아니라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단상 위 재훈이를 봤습니다. 제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들었습니다. 신랑 쪽 식대를 줄이라고 하더군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사돈 쪽만 잘 대접하면 된다고.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정문이 아니라 직원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그렇게 안내했거든요. 그리고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비상구로 끌고 가서 뺨을 때렸습니다. 부끄럽다고, 짐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수진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눈에도 저는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거친 손을 가진 시골 노인. 이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 선이 연회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 이 도시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유 공장 하나를 인수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화면에 다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는 모습, 공장 직원들과 함께 웃는 모습, 거래처를 뛰어다니는 모습. 5년 만에 직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공장을 3곳으로 확장했습니다. 15년 만에 서진산업은 국내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산업이요? 그 섬유회사요? 그럼 정말. 네, 맞습니다. 저는 서진산업 창립자이자 현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호텔을 20년 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이 바닥, 이 천장, 이 샹들리에 하나하나가 모두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재훈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가 재훈이를 붙잡았지만 그녀도 똑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재혼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거든요. 회사 경영도, 권력도, 명예도.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간식 만들어주고 밭 일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하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밝히시는 겁니까?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제가 낮춘 모습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시의 이유로 삼았으니까요. 제가 숨긴 권력을 존중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재훈이를 봤습니다. 제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언제부터 엄마가 부끄러워졌니? 언제부터 나를 숨기고 싶어 했니?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게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더 숨었던 거야. 내 과거가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구나. 너는 진짜 나를 원한 게 아니라 내 체면에 맞는 엄마를 원했던 거지.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혼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숨겼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재훈이를 봤습니다. 재훈아, 너도 나를 가난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 시골에서 밭일이나 하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부끄러워했지?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런 엄마를 사랑해주길 바랐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아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저를 무시한 것도 이해합니다. 당신 눈에 저는 초라해 보였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배경 없다고, 여자라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무시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더욱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던 겁니다. 재훈이를 다시 봤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어.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엄마, 저는 재훈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구나. 내가 나를 사랑한 건 엄마로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였구나. 내가 초라하면 내가 부끄러운 거였구나.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김태준 비서실장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차량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단상 위에서 무너진 채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울고 있었고, 박철수는 하객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받으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공허한 줄 몰랐습니다. 이기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재훈아,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노릇을 그만할게. 너도 이제 아들 노릇 안 해도 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가 세운 건물, 제가 모든 걸 쏟아부어 만든 건물.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요. 시골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 회사도 재산도 권력도, 하지만 정작 지키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빈 권력의 왕자, 공허한 승리, 그리고 혼자 남은 노인.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메시지 52개, 모두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전화 받아요.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제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모두 지웠습니다. 김태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내일부터 회사 복귀합니다.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어둠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둠은 이미 겪었으니까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어두운 건 없으니까요. 결혼식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보내온 보고서를 보니 박철수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재산 가압류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처남이 명의를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식 이틀 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훈이와 제대로 된 신혼도 시작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 열흘 만에 이혼이었습니다. 재훈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서울 원룸을 빼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김태준이 전해줬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회사는 안정적입니다. 이사회에서 복귀를 환영했고 주요 계열사들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그런데 사장님, 재훈 씨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씨가 지금 청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공장인데 하루 10시간씩 일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재훈이 선택이에요. 사장님, 재훈 씨가 매일 사장님께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는 않지만 쓴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태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쓴 편지입니다. 재훈 씨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라고 제게 맡겼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뜯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나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이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청주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요. 엄마, 저는 평생 엄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골에서 밭일하는 평범한 엄마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엄마의 과거를 알면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부끄러워서였어요. 초라한 엄마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어요. 결혼식 날 엄마가 직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끌고 가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막지 못했어요. 아니, 막지 않았어요. 제 체면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가 왜 모든 걸 숨기고 살았는지, 왜 권력을 내려놓았는지,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였구나. 저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엄마처럼 맨손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청주 좀 다녀올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김태준이 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청주로 갔습니다. 재훈이가 일하는 공장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주차장에는 녹슨 트럭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들고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재훈아. 제 목소리에 재훈이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울먹였습니다. 헬멧을 떨어뜨리고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재훈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마른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숨겼구나.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재훈이의 작은 원룸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으로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재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이제 간섭 안 할게. 대신 엄마도 내 인생 살 거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회사로 돌아가요? 응, 15년 만에 복귀했어. 다시 일할 거야. 이제 나이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더라. 재훈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언젠가 제 힘으로 뭔가 이뤄낼게요. 엄마처럼. 그래,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어려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이순덕으로 살 겁니다. 서진산업 회장으로, 한 사람의 여성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 노릇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순덕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70의 나이에도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